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그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억척같이 살았는데 며느리 빚 갚겠다고 저를 산속에 버리고 도망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으로 그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선물했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짜릿한 사이다.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서울 변두리, 지은 지 30년도 훌쩍 넘어 페인트칠이 벗겨진 낡은 복도식 아파트예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창문마다 뽁뽁이를 붙여야 하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런 곳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몸빼 바지에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스웨터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답니다. 동대문 시장 어귀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 할머니에게 500원만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면 그저 기초수급이나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독거노인으로 보일 게 뻔하죠. 사실 저는 그런 시선이 오히려 편하기도 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눈빛을 보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낡은 지갑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안쪽 주머니에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사실 저는 강남과 한남동 요지에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큰손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해 보일 정도로 검소하게, 아니 빈곤하게 사는 척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속사정이 있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였죠. 사돈댁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한 분들이었지만 평생 소작농과 막노동으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자존심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가진 부를 알게 되면 행여나 위화감을 느끼거나 기가 죽으실까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자식놈이 제 힘으로 돈을 벌어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돈 귀한 줄도 아는 법이잖아요. 부모 돈 냄새를 너무 일찍 맡으면 자식은 썩기 마련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올 때도 저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시작했고 그게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제 이런 깊은 뜻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 며느리 오수진, 참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예요. 직업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강남의 화려한 카페에 앉아 에르메스 백을 테이블 위에 무심한 듯 올려놓고 가장 예쁜 각도로 셀카를 찍어 올리는 게 그 아이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그런 부자가 없어요. 청담동 며느리 라이프, 여유로운 오후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명품 쇼핑한 사진들을 줄줄이 올리는데 정작 그 속사정을 아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랍니다. 보여지는 삶은 화려할지 몰라도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맞거든요. 며느리 앞으로 날아오는 카드값 독촉 문자가 빗발친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허영심, 그놈의 좋아요 숫자에 목매느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제 아들 민호가 중소물류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그 이자 감당하기도 벅찰 텐데 두 부부가 어떻게 저러고 사는지 지켜보는 제 마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이 낡은 아파트로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마치 쓰레기장이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코끝을 찡그리며 손으로 코를 막는 시냅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면전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온 자식들이라 저는 반가운 마음에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전부터 엿기름을 걸러 정성껏 삭혀둔 식혜를 꺼내왔죠.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 한 그릇이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아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쟁반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식혜 그릇을 보자마자 질색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설탕물을 마시냐면서 촌스럽게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낸 유기농 착즙 주스는 다 버렸냐며 자기 성의를 무시한다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유기농 주스라는 거 한 병에 몇만 원씩 하는 거라 아까워서 뚜껑도 못 따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는데 말이죠. 민호라도 한마디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이 못난 아들은 마누라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더군요. 결국 식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식탁 구석으로 밀려났고 저는 민망한 마음에 서둘러 과일 깎은 접시와 찻잔들을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좁디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며느리가 민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냄새나는 분홍색 고무장갑 좀 보라면서 식기세척기 하나 살 돈도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게 진짜 궁상맞아 못 봐주겠다는 비아냥거림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식기세척기를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뽀득뽀득 씻어야 직성이 풀려서 그런 건데. 그리고 사실 이 집 부엌이 너무 좁아서 식기세척기를 놓을 자리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침묵이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엄마 힘들게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을 텐데 빚에 쪼들리고 아내 기세에 눌려 사는 민호는 이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릇을 닦는 제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어요. 그릇이 깨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돌아가겠다고 일어섰을 때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니 집 안에는 다시 정막만 남았죠. 그런데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지독한 저혈당증이었어요. 저는 기어서 거실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랍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겨우 서랍을 열고 비상용 포도당 캔디를 입안에 털어 넣었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기운이 핏줄을 타고 흐르자 그제야 거칠었던 숨이 조금씩 진정되더군요. 당이 떨어지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위험한 몸이라 저는 늘 가방이며 주머니 곳곳에 이 사탕을 챙겨 다니곤 했어요. 며느리가 버리고 간 식혜 그릇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설탕물이라고 무시당한 그 단맛이 지금 제 목숨을 살려주고 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제가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아마 며느리 수진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을 거예요. 발신자 표시 제한 혹은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섬뜩한 전화였겠죠. 옆자리에 앉은 민호가 눈치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겠지만 수진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수진이의 눈빛, 아마 도끼가 잔뜩 서려 있었을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사나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썩어 문드러진 속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며느리를,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구나. 포도당 캔디의 단맛을 느끼며 안도했을 뿐이었죠. 참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제가 가진 부를, 그 든든한 힘을 조금만 일찍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부모를 버리려 했던
그 어리석고 괘씸한 자식들에게 내리는 저만의 아주 특별하고도 무거운 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날 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사탕 껍질을 까넣으며 겨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정작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제 아들놈의 집구석이었더군요. 나중에서야 그날의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신감보다도 그 끔찍한 상황에 놓였던 제 자식들이 차라리 꿈속의 인물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며느리 오수진의 집 현관문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위기였다고 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그 잘난 강남 아파트 복도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겠죠. 사채업자들은 험악한 욕설을 퍼붓으며 신체 포기 각서라는 끔찍한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고 하니 겁 많은 제 아들 민호가 느꼈을 공포가 오죽했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구석에 웅크려 어린애처럼 울먹였다고 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을 못 막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며 벌벌 떠는 꼴이라니 가장으로서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며느리 수진이의 눈빛이 번뜩였던 건 바로 제 이름석 자 때문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며 수진이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고 하더군요. 당신네 엄마, 그 낡은 아파트 하나는 있지 않냐고. 그거라도 당장 팔면 급한 불은 끄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게다가 죽은 시아버지가 들어놓은 어머니 사망 보험금도 꽤 되지 않냐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시어머니인 저를 가족이 아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이가 예고도 없이 불쑥 제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더군요. 저는 행여나 며느리가 또 돈 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혹은 제가 숨겨둔 진짜 재산의 흔적이라도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손길이 닿은 곳은 장롱 속 금부치나 통장이 아니라 제가 늘 챙겨 먹던 약통 바구니였어요. 제가 저혈당 쇼크 때문에 비상약과 포도당 캔디를 넣어두는 그 바구니를 며느리가 거칠게 뒤적이기 시작했죠. 저는 화들짝 놀라며 뺏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제 손에 들린 저혈당 쇼크 응급 키트와 고농축 포도당 캔디를 낚아챈 뒤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그 아이의 눈은 약봉지에 적힌 주의사항을 빠르게 읽어내려가고 있었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즉시 당분 공급 필요, 사망 위험,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들을 확인한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저혈당 쇼크, 방치 시 사망 가능성, 완전 범죄. 검색어들이 하나씩 입력될 때마다 수진이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갔다고 해요. 굳이 험한 꼴을 보일 필요도, 칼을 쓸 필요도 없이 그저 사탕 몇 알만 없으면 시어머니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악마의 미소였겠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 늙으면 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법이라며 얼버무리고 말았으니 제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요. 집으로 돌아간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민호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저하는 남편을 앉혀두고 악마의 속삭임을 불어넣었죠. 어머님을 저대로 두면 어차피 고독사 하실 게 뻔하다며 차라리 편안하게 아버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게 효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보험금 타서 새 출발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감자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노릇이라고 몰아세웠을 겁니다. 민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쩍 뛰자 수진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서 당신 손목이 잘리는 꼴을 보고 싶냐고. 당장 내일이라도 들이닥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협박이 통했던 걸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걸까요? 제 아들 민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목숨보다 자신의 안위와 당장의 비탄감이 더 중요했던 못난 아들은 그렇게 아내의 패륜적인 계획에 동참하기로 약속하고 말았던 겁니다. 늙고 병든 어미 하나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끔찍한 계산법에 동의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끔찍한 모의가 끝나고 며칠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이 아버님 제사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가서 산소도 다녀오고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도 좀 쐬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며느리가 줬던 핀잔도 아들의 무심함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자식들이 철이 들어 부모를 챙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새끼들밖에 없구나. 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에 싸둔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죠.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보일러를 끄고 살며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막대한 재산 중에서 자식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딱 소시민적인 금액을 모아둔 통장이었죠. 며느리가 빚 때문에 힘들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기에 이번에 오면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이 돈이라도 쥐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기 위해 부른 그 산행길이 제게는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착각하며 통장을 어루만지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비극적이고 우습기 짝이 없네요. 그 통장이 제 목숨값이 될 줄은, 아니 제 목숨을 노리는 미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다가올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 내외의 차에 오를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벌써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건넨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머니 오늘따라 너무 곱다며 웃는 그 아이의 칭찬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몇 년 묵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좋은 옷도 사주고 죽은 시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먼저 챙겨주는 마음이 기특해서 저는 연신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답니다. 제 품 안에는 그동안 꼬깃꼬깃 모아둔 적금, 통장이 든 손수건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고 이따가 산소에 도착하면 깜짝 선물로 건네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참얼미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던 것 같아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 수진이가 유난히 제 가방을 챙기려 들더군요. 어머니는 편하게 화장실만 다녀오시라며 굳이 제 낡은 배낭을 낚아채듯 가져가는 모습에 저는 그저 효심이 깊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가 쓰레기통 옆에서 제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생명줄 같은 비상약과 포도당 캔디들을 모조리 끄집어내 버렸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휴게소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차로 돌아와 오물오물 씹으며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냥 행복해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어리석은 노인의 모습인가요. 차가 멈춰선 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 묘지가 아니라 인적이 뚝 끊긴 깊은 산속 입구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낯선 산길이었지만 수진이는 아버님을 좀 더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이장했다며 태연하게 저를 안심시켰죠. 그때 시각은 이미 오후로 접어들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산 초입부터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앞장서서 걷는데 힘들다 타박할 수 없어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부지런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험한 비탈길을 오를수록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죠. 한참을 걸었을까요?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익숙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그 느낌, 바로 저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서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좀 어지럽구나.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 가자고 겨우 입을 떼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분명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챙겨 넣었던 사탕이 잡혀야 하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집어 까봐도 먼지 말고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등산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봐도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당황한 제가 사탕이 어디 갔지 하며 허둥대는데 저를 내려다보는 수진이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운 저는 헐떡이는 숨소리 사이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물 좀 다오. 사탕 좀 있으면 얼른 줘보라고 애원하듯 손을 뻗었죠. 하지만 제 아들 민호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만 칠 뿐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한 아들의 표정 뒤로 수진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주문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아버님 만나서 회포도 푸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수진이는 민호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것이 현실일 리 없다고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병든 어미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 돼. 가지 마라. 민호야. 하고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그들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성을 버리고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사무치는 억울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쫓기는 짐승처럼 허둥지둥 차에 올랐을 겁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손을 덜덜 떠느라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했겠죠. 결국 수진이가 운전석을 차지하고 엑셀을 거칠게 밟으며 소리쳤을 거예요. 빨리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비행기 시간 늦으면 알리바이가 다 깨져버린다며 악을 썼겠죠. 그들은 제가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각에 인천공항으로 직행해 미리 예약해둔 발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SNS에는 시어머니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우리 부부는 힐링 여행 떠나요 라는 가증스러운 게시물을 예약 전송해 두었더군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화려한 야경 위로 날아오를 때 그들은 이제 모든 빚에서 해방되고 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차가운 어둠 속 짐승 울음소리만 가득한 야산에서 제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숨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흙을 움켜쥐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리라. 그리고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너희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를 갈며 버텨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제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다시 눈을 뜬 건 순전히 하늘의 도우심이자 아직은 저승에서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도 제 귓가에는 멀리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는 낯선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입가에 흘러들어오는 달콤하고 미지근한 설탕물의 감각이 제 끊어질 듯한 생명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야간 산행을 하던 등산 동호회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차가운 산속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을 테니
그분들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생명의 은인들이나 다름없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내내 저는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몸을 짓누르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갈갈이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습니다. 10달 배 아파 나 금지오겹 키운 내 아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믿었던 내 핏줄이 병든 어미를 산 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산소 호흡기 너머로 터져 나오는 오열을 멈출 수가 없어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이 마를 즈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더 이상 자식의 폐륜에 눈물만 흘리는 약해 빠진 늙은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서슬퍼런 각성이 제 머릿속을 차갑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고 의료진에게 빌린 전화기를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넘게 제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제 모든 자산을 관리해온 최 변호사라면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 등산복을 입고 누워있는 저를 보고 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며 경악하는 최 변호사의 모습에 저를 그저 허름한 독거노인으로만 알았던 의료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저를 죽이려 했던 그 파렴치한 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최 변호사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아들 놈과 그 처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덮어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확실하게 밟아줘야겠어.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렸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혹한 명령이었지만 제 눈빛을 마주한 최 변호사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팀과 사설조사팀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호와 오수진을 파멸시킬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산 입구 주차장에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만 허둥지둥 내려와 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또한 IT 전문가들은 산속 숲을 어딘가에 민호가 버리고 간 대포폰을 찾아내 그 안에 담긴 지옥도 같은 진실들을 복구해냈습니다. 엄마 보내고 발리 가자. 사탕 없앴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같은 문자들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저를 구조해준 등산객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더해지니 이제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 없는 덫에 갇힌 쥐꼴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리고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던 돈줄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민호의 통장으로 흘려보냈던 생활비 보조금, 며느리가 사고 칠 때마다 몰래 막아줬던 카드 대금, 그리고 제 사망 시 그들이 받게 될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 지정까지 모든 자금 지원을 즉시 동결시키고 차단했습니다. 은행 전산망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된 혜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비로소 그들이 제 자식이 아니라 제 재산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돈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복수일 테니까요. 응급치료가 끝나고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제 진짜 집, 그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굳이 그들이 저를 버리고 떠난 그곳,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쏟아부었던 모욕의 말들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이 벽지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거실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귀가 예민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발리에서 희희낙낙하며 칵테일 잔을 부딪히고 있을 그들이 일주일 뒤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와 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묘한 전율마저 일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 믿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들어올 그들에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가장 충격적일지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이제 제 눈물의 무덤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심판할 단죄의 법정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제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리는 어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가였겠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칼을 벼리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 훅 끼쳐 들어오는 건 그들이 발리에서 잔뜩 묻혀온 이국적인 바다 냄새와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오열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아내야 했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든 척하며 파출소라도 다녀온 듯 부산을 떠는 그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지만 이미 제 코끝에는 그들의 거짓된 눈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악어의 눈물도 잠시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무언가 이질적인 공기를 감지한 듯 멈칫했습니다. 평소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오늘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백단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향기에 진원지인 낡은 소파 한가운데 그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울음소리는 딱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 수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 앞에 앉아있는 저는 늘 입던 무릎 나온 몸빼바지 차림의 늙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을 위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최고급 명주로 지은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목에는 알 굵은 남양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손가락에는 묵직한 비취 옥반지를 낀 채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서늘한 위압감에 압도된 듯 아들 민호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을 깬 건 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발리 여행은 즐거웠냐? 내 장례식 비용으로 마시는 칵테일 맛이 꽤나 달콤했나 보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드는 걸 지켜보는 건 묘한 쾌감마저 주더군요. 수진이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로또라도 되신 거예요. 하며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이미 공포로 일그러져 기괴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들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열리며 쏟아져 나온 건 강남구 역삼동 빌딩, 용산구 한남동 저택, 마포구 오피스텔 등 수십 장에 달하는 등기 권리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소유주란에는 선명하게
박선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든 수진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더니 이내 턱이 빠질 듯 벌어지더군요. 자신이 고작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보험금 몇 푼을 노리고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의 절망과 탐욕이 뒤섞인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이마를 떼치며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다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제 핏줄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그녀는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 빚만 갚아주시면 평생 종처럼 모실게요 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수진이를 매몰차게 발로 차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신조가 담긴 한마디를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주었죠. 내 돈은 사람한테 쓰는 거지 짐승한테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씨, 오수진 씨, 당신들을 존속살해 미수 및 유기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는 미란다 원칙이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수진이는 악을 쓰며 발악하더군요. 이건 모함이라고 증거 있냐고 변호사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복도로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였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반성할 줄 몰랐고 그녀가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제가 치매 기운이 있어 스스로 산을 헤매다 길을 잃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니까요. 뻔뻔하게도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고 갔는데 억울하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치는 며느리를 보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판사님께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허가받고 법정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중요한 부동산 계약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던 펜던트형 녹음기에서 추출한 파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스피커에서는 그날 산속의 상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죽어버려야 보험금이 나오지. 수진이의 서늘하고 악마 같은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재판장마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수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며느리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돌연의 알썩은 환부를 바라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싸움이 끝나는 날, 판사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오수진 징역 15년, 강민호 징역 10년.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량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죠. 두 사람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절망의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통쾌한 건 형량보다 그 뒤에 이어진 민사상의 결과였어요. 현행법상 부모를 살해하려 한 자식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 수천억 재산 중 단돈 10원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제 재산을 노리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빈털터리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셈이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쯤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혀 있을 며느리 오수진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아니면 들지도 않고 유기농 주스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그 콧대 높은 여자가 지금은 거친 죄수복을 입고 콩밥을 먹고 있겠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채업자들이 감옥 면회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출소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일삼는다니, 그녀에게 감옥 밖의 세상은 감옥 안보다 더 끔찍한 지옥일 겁니다. 제 아들 민호는 매일같이 제게 구구절절한 참회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반송함에 넣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지만 산속에 병든 어미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던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에 대한 미움조차 아까워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그 낡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행여나 위화감을 느낄까봐 짐짓 가난한 척하며 살았던 그곳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자식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그 집을 떠나 저는 제 명의로 된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으면 지난날 제가 겪었던 그 춥고 어두웠던 산속의 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동대문 시장에서 산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을 필요도, 콩나물 값을 깎으며 궁상맞게 연기할 필요도 없게 되었죠. 저는 옷장에 묵혀두었던 우아한 개량 한복을 꺼내 입고 아침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호의호식하며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돈, 자식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를 고민했죠. 그래서 결심한 것이 바로 선자희망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부양이라는 명목하에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 법률적인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식 눈치를 보거나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에게 위협받는 그 서글픈 노년의 삶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싶었거든요. 재단 개소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화려한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눈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외롭고 힘든 노인분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도리입니다. 저는 비록 핏줄로 이어진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대신 제가 지켜야 할 수만 명의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제 남은 생은 탐욕이 아닌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해요. 제 책상 위에는 예전처럼 억지로 찍은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재단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은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감사편지, 장학금을 받고 꿈을 키우게 된 고학생들이 보낸 엽서들이 가득 놓여 있죠.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가식적이고 불안했던 과거의 미소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평온한 미소 말이에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산속에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혹은 자식들이 무서워 재산을 다 뺏기고 요양원에 갇혀버렸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겠죠. 악착같이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가족 대신 더 큰 사랑과 존경을 얻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지금,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어머니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승리의 메시지니까요. 돈은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박 선자님의 마지막 말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킨 어머니는 세상의 존경과 더 큰 사랑을 얻게 되었죠. 결국 최고의 복수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란 듯이, 그리고 가치 있게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